천당과 지옥의 차이를 제대로, 세입자가 돈을 안 내고 버틴다든지 렌트비 내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겨버려요.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사는 거는 사겠는데 돈만 주면 되니까요. 뭐 돈만 주면 사는 건 쉽죠. 이걸 사놓고 관리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거 정말 골치 아프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말 그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고 있는 거죠. 못 담그는 게 아니라 안 담그고 있는 거죠. 렌트 관리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즉 임대 관리 회사를 고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맡기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 뭐 이렇게 대충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죠. 첫 번째, 임대 관리 회사에 의뢰를 하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는 세입자를 구해주는 일을 하고 임대 시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관리 및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돈을 내지 않든지 할 때 에빅션까지도 대행해서 해결해 주는 일을 합니다. 매니지먼트 컴퍼니에다가 맡길 때는 두 개의 다른 계약이 존재하게 됩니다. 집주인하고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계약을 하게 되고요. 매니지먼트 컴퍼니하고 세입자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집주인하고 세입자와의 계약은 없는 거죠. 보통의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찾아보면 다 나오기는 합니다. 이게 비밀스러운 게 아니고 퍼블릭 인포메이션입니다. 타이틀 등기를 때 보면 다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첫 번째 계약인 집주인하고 매니지먼트 회사와의 계약 시 관리하는 권리를 집주인이 매니지먼트 회사에 넘기는 것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권리가 없는 집주인을 찾아봐야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 찾아볼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는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서 관리비를 빼고 남는 돈을 집주인에게 보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입자에게 4,000불을 받습니다. HOA 비용으로 300불을 냅니다. 뭐 그 모기지 페이먼트로 1,800불을 냅니다. 뭐 에어컨으로 뭐 고장난 거 고친 걸 150불을 냅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비용 뭐 200불을 빼고 남는 돈 1,550불을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어떤 금액 이상은 고장났을 때 고치기 전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먼저 받는 것이 통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자잘한 거는 이렇게 허락을 안 받고 덩치가 큰 거 뭐 꼭 해야 되는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경우가 그냥 이게 조금 관례적이고 통상적이고 계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니지먼트 컴퍼니에 맡겨놓으면 일이 좀 쉽기는 합니다. 그냥 앉아서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비용은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지역과 렌트 비용의 한도에 따라서 비용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보통 렌트비에서 한 6%에서 8%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돈의 한 6%에서 8%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찾아보시면 이보다 낮게 제시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간혹 3% 어쩌고 4% 어쩌고 하는 소리들 들리던데요. 그런 회사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는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 돈 받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는 일 없이 돈만 받아가는 것 같아서 아까울 수도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응하는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실제로 아무 일이 없는 렌트집은 거의 없습니다. 해보면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연락받고 다 알아서 하니까 좀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 관리를 해보면 얼마나 자주 사소한 문제들로 연락이 많이 오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적인 회사와 어설픈 관리 회사와의 차이를 양쪽 다 한 번씩 이렇게 겪어보면 천당과 지옥의 차이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싸고 잘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냐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없습니다. 싼 건 비지떡입니다. 참고로 저도 관리는 제 매물들을 매니지먼트 컴퍼니에다가 맡기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렌탈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제 주위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확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매니지먼트 컴퍼니에 맡길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제 경우는 사실 매니지먼트 컴퍼니에 맡길 이유가 없기는 하죠. 제가 제 매물을 매니지먼트 컴퍼니에다가 맡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일단 편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가 집주인인 상황에서 테넌트들, 그러니까 세입자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건 좀 불편합니다. 셋째로는 제 본연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다른 사람들처럼 제 본업은 제 자신의 것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제 손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뭐 누구나 다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저것 떠나가지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쓰는 것이 저한테 더 좋기 때문에 저는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쓰는 것이고요.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를 테니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쓰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쓰면서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정신사나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뭐 고장나서 고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마이너한 문제고요. 세입자가 돈을 안 내고 버틴다든지 하는 거, 뭐 이런 건 큰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에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는 때 되면 노티스 보내고 뭐 에빅션 시키고 하니까 뭐 제가 따로 변호사 찾아다니고 자시고 뭐 이런 문제들로부터 일단은 집주인은 해방이 되죠. 여하튼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적으로 귀찮은 것은 없고 편안한 것이 이렇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단점으로 꼽자면 일단 비용이 좀 나가고요. 사실 비용이 나가는 것을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 신경 쓸 시간에 저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비용을 쓰고 내 시간과 뭐 정신적인 육체적인 에너지를 세이브 해주니까 사실 저는 이 점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여하튼 비용이 나가는 것을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일단 이걸 뭐 단점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단점은 이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세입자를 구할 때 서류에만 너무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크레딧이 좋고 수입이 좋다고 해서 꼭 좋은 세입자는 아니거든요. 인컴이 좀 낮고 크레딧이 없든지 크레딧 점수가 좀 낮아도 내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들여다보고 이렇게 겪어보면 훨씬 더 좋은 세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꼭 좋은 세입자가 아니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제가 하고요. 관리만 매니지먼트 컴퍼니에다가 맡기려고 합니다.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쓰면요. 세입자 구하는 것에 따로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세입자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얼터를 통해서 관리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세입자를 구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 에이전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렌터노을 집을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좀 모아야 하고요. 세입자를 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부동산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부동산 에이전트는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까지가 의무입니다. 그 이후 세입자에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 사람 사는 게 또 그렇게 잘 안 되죠. 뭐 이렇게 있다 보면 또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안 도와드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추후 생기는 문제를 조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세입자 구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일어났던 예를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에 맞게 광고를 하고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구합니다. 방 5개, 화장실 4개짜리 이렇게 2유닛짜리 건물이었는데요. 저희 집가 세입자를 구하면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2개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일 괜찮은 거 2개, 이 부분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첫 번째 것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연봉이 12만 정도에 가족이 4명 데리고 살고 크레딧이 750점인가 755점 하여튼 좋았습니다. 크레딧이. 그리고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55세 되시는 어머니와 딸 4명이 살고 있었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크레딧이 없는 분이셨고요. 과테말라에서 온 분들이었습니다. 총 5식구입니다. 크레딧도 없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은행 잔고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고요. 양쪽 다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프랜차이즈 일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과테말라에서 오신 분 2분 다
제가 만나봤는데요. 두 쪽 다 일단 사람은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는 거의 100% 첫 번째로 갑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매니지먼트 회사는 항상 숫자가 우위한 쪽을 선택을 합니다. 보기에 괜찮은 거, 혹은 크레딧이 좋은 거, 돈이 많은 거, 짭이 좋은 거, 이런 숫자가 우위한 쪽을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는.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와 비교를 했을 때 많이 부족해 보이는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좀 숫자가 좀 부족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보다는 좀 부족해 보이는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5명이 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 1명과 함께 청소업을 하고 계셨고요.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집이 50집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2명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딸 1명, 그러니까 이분은 엄마하고 요 딸 1명이 합법적인 거주자였는데 이분이 글로서리 스토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 1명이. 그리고 만났을 때 본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뭐 외국에서 어렵게 온 상황이어서 힘든 상황에서 여기에 자리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집 3집 정도를 부탁해서 피드백을 받았고요. 뭐 식당 주인과 글로서리 스토어 매니저에게도 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이 그러니까 이 딸 2명, 딸 3명이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하는 사람, 이분들, 종업원들을 상당히 이렇게 좀 아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좀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 정보를 토대로 결론을 이렇게 만들자면 부지런하고 5명 다 열심히 일하는 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한 명이 혹시 이렇게 직장을 잃더라도 다른 4명이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도우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에 반해 가지고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매니저로 일하시는 분은 혼자서 벌어서 집안을 다 챙겨야 하는데 본인이 만약에 직장에서 해고가 되든지 아니면 뭐 잠깐 레이오프가 되든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돈 들어오는 소스가 없으니까 렌트비 내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겠죠.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확률이 숫자가 좋지 않은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점이 저희가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고른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매니지먼트 컴퍼니 쪽은 숫자가 좋은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대충 결정을 하고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에 지금 이분들이 렌트 살고 있는 주인분들께 전화를 해가지고 피드백이 어떤지, 이분들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어땠는지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간혹 이렇게 책을 보내지 않고 급하게 현찰을 가져오는 것 말고는 한 번도 늦게 돈을 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신용은 있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분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세입자분들의 경우는 혹시라도 여기에서 돈을 안 낸다든지 혹은 그 외에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갈 데가 없는 분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숫자가 좋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나타나는 숫자가 좀 좋지 않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렌트비를 따박따박 내기에는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에 있는 조건에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렌트비를 안 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은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집주인 입장에서. 이 경우에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는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결정은 집주인이 합니다. 이것도 매니지먼트 컴퍼니 회사와 차이인데 리얼터가 세입자를 정할 경우에는 모든 결정은 집주인이 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결정에서부터 모든 관리에 있어서의 테넌트와의 소통, 그리고 그 관리 결정 사항, 집주인의 결정하에 에이전트가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에이전트는 렌탈 프로퍼티에 좋은 세입자를 넣는 것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는 관리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것은 좋은 테넌트를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법적으로 해주는 일은 세입자를 구해주는 데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요. 따라서 세입자가 들어오고 난 뒤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매니지먼트 컴퍼니 회사에는 좀 다른 부분이죠. 하지만 뭐 사람 사는 게 또 법이 정해진 대로 그대로 살기 힘든 면이 있죠. 법대로 하면 뭐 좋지만 좀 박하죠. 박하게 살면 올복도 달아나고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도와드리게 되고 또 도와드리는 게 도의적으로는 맞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설사 법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가 없더라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최대한 도와드려야 되겠죠. 근데 조금 이게 법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면요, 법적으로 도와주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건 제가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니까. 여하튼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세입자를 좀 까다롭게 고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이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세입자를 까다롭게 고르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세입자를 너무 까다롭게 고르는 것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상중하가 있으면 중간에 약간 치우친 중상 정도가 왔을 때 이렇게 못 잡고, 그런 테넌트를 못 잡고 상에 더 치우친 중상을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치우친 중상 정도의 레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왔을 때 미리 집주인분께 디테일하게 앞으로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후 중상 이상의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비어있는 동안 집주인분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조금 아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겠다고 뭐 어플리케이션을 보내면 질색팔색을 하고 싫어합니다. 뭘 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사소한 모든 것을 꼬투리 잡아서 따박따박 따지면서 뭐 정말 피곤하게 하거든요. 그런 류의 어플리케이션은 미리 짜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한테 보내고 이야기를 하고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좀 도저히 못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그리고 물론 그 결정도 집주인분이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토를 달죠. 이분 쓰는 거 괜찮긴 한데, 제가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저 진짜 못 도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밑밥을 좀 깔아 놓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개인이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에 맞게 광고를 합니다. 뭐 가사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 근처라 그러면 학교 웹에다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뭐 크랙리스트 같은 데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신문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진로에도 광고하는 것도 좋았는데, 요즘은 진로가 렌트를 공식적으로 신경을 안 쓰겠다고 해가지고 매물이 별로 없어져서 찾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줄어서 별로 효과가 예전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세입자들이 보는 사이트가 좀 많이 다를 텐데요. 열심히 세입자들이 볼만한 곳에 일단 광고를 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이건 뭐 지역마다 좀 다르니까 지역의 세입자들이 많이 보는 곳에 되도록이면 많은데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뱅크 밸런스를 체크를 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다 싶으면 미래의 세입자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크레딧 리포트를 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되도록 디테일하게 세입자가 꼭 해야 하는 부분과 집주인이 책임지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 어그리먼트를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그러니까 포멀한 리스 어그리먼트를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부탁을 해서 구해도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에이전트들이 보드에서 쓰는 서류들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것은 부동산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게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에이전트 분들이 많던데요. 처음에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이 폼 쓰면서 뭐 이렇게 사인하고 뭐 쭉 액셉하고 뭐 어그리하고 뭐 이렇게 사인하는 거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요런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잘하는 리얼터들은 로열티가 있는 손님이 아니라면 사실 이걸 좀 주기가 조금 겁나죠. 나중에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것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바이올레이션 걸리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피곤하니까요. 그렇다고 또 그게 또 까짓게 또 뭐라고 그렇다고 매정하게 안 주는 것도 좀 그렇고요. 잘 부탁해가지고 친한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쓰는 포멀한 리스 어그리먼트를 구해서 쓰는 것도 방법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리스 어그리먼트에 있는 내용이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고 추가해야 될 부분과 빼야 할 부분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단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잘 못해서 그런 거지 막상 해보면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이상으로 렌트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한다 쳐도 막 미칠 것 같이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고 관리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크게 안 받으시면 해보실만 합니다. 가끔 세입자에게 연락 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거나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매니지먼트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낫고 어느 쪽이 더 괜찮고 덜 괜찮고에 대한 이렇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소유와 관리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수익성 부동산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소유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